어머니 혼자 지내시기엔 이제 무리예요. 재산 관리는 저희가 맡겠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74세 윤영자 앞에 오랫동안 소식 없던 새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숨겨진 20억 원어치의 부동산, 그리고 55년 전 입양 보낸 딸의 등장. 하지만 모두가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치매인 줄 알았던 윤영자가 사실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것. 병원 복도에서 장남 태수가 귀찮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떤데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걱정보다 귀찮음이 더 역력했습니다. 74세 윤영자는 평생 폐지를 주어 세 아들을 키운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자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겨울이면 꽁꽁언 손으로 폐지를 주었고 여름이면 땀범벅이 되어 고철을 날랐습니다. 손목에 칼질 상처와 구부정한 허리가 그 험난했던 세월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아들들이 어릴 때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도 밥을 해주고 숙제를 봐줬습니다. 아플 때면 밤새 간병했고 학교 운동회가 있으면 새벽부터 김밥을 쌌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이 커갈수록 윤영자를 찾는 횟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알츠하이머 초기래요. 이제 혼자 살기 힘들 것 같은데. 윤영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수가 손을 저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저희는 지금 사업이 어려워서요. 현수한테 얘기해 보세요. 차남 현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님, 저도 애들 교육비 때문에. 우진이가 제일 여유로우니까 당분간만 부탁해봐요. 형제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결국 막내 우진 부부에게 떠넘겨진 윤영자. 전직 간호사였던 며느리 조은정은 한숨을 내쉬며 좁은 집 안방 하나를 내줬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지내세요. 당분간만요. 은정은 이게 일시적인 봉사일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밤 윤영자가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땅, 내 돈, 내 애. 사실 윤영자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순간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아들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이켜보니 그동안의 패턴이 뻔했습니다. 평소엔 안부 전화 한 통 없다가 돈이 필요할 때만 나타났습니다. 잠깐만 빌려달라고 했지만 갚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태수는 5년 전 사업자금이라며 3천만 원을, 현수는 3년 전 아들 유학비라며 2천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둘 다 곧 갚을게요라고 했지만 그 후로는 소식도 없었습니다. 더 서운했던 건 평상시의 무관심이었습니다. 윤영자가 당뇨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도, 무릎 수술을 받을 때도 아들들은 바빠서라는 핑계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명절에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어머니 건강하시죠? 라는 인사말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선물이라고 가져오는 것도 마트에서 파는 싸구려 과일 바구니뿐이었어요. 윤영자는 치매 진단서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해 볼 때가 왔구나. 그녀는 일부러 증상을 과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밤마다 중얼거리고 가끔 헛소리를 하는 척했어요. 내 땅, 내 돈, 내 애. 이 말들은 계산된 미끼였습니다. 아들들이 냄새를 맡고 달려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윤영자는 젊은 시절부터 조금씩 모은 돈으로 서울 외곽 땅을 사두었어요. 아들들 교육비와 생활비로 대부분 써버렸지만 그래도 남은 게 있었습니다. 첫째 날 밤부터 은정 앞에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는 기억이 또렷했지만 간혹 헷갈리는 척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지켜보고 싶었어요. 과연 이 며느리도 재산에만 관심이 있을까? 일주일 후
고등학생 손녀 민지가 놀란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벽에다 뭔가 숨겨놨어. 윤영자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벽지 뒤에 서리를 숨긴 것도 의도적이었어요. 은정이 발견하게 하려고 일부러 벽지 모서리를 살짝 들쳐놓았던 것입니다. 며느리의 반응을 보고 싶었습니다. 은정이 서리를 발견했을 때의 반응을 윤영자는 방 안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 토지 3필지. 시가총 20억? 은정의 손이 떨리는 모습과 수첩을 보며 놀라는 표정까지 모든 걸 다 봤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은정은 서리를 자세히 본 후 다시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남편 우진에게 구체적으로 말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어머님이 자꾸 땅 얘기하시는데 치매가 심해지는 건 아닐까요? 라고만 했습니다. 윤영자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며느리는 다르다고. 욕심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사람이라고. 우진의 말을 들은 형들이 냄새를 맡고 하나둘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치매 걸린 어머니 힘들겠네라며 동정만 표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틀 후 태수가 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평소 1년에 한 번 오기도 힘들던 아들이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어머니, 우진이가 이상한 소리 하신다던데 혹시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태수의 눈빛이 예리했어요. 뭔가 냄새를 맡은 표정이었습니다. 윤영자는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 거 없어. 어머님, 치매 때문에 헷갈리시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뭔가 투자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그동안 바빠서라며 안 오던 아들이 갑자기 재산 관리를 해주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윤영자는 속으로 씁쓸해했습니다. 현수도 그날 저녁 전화를 걸어왔어요. 재수 씨, 혹시 재산 관리 같은 거 도움 필요하면 제가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평소엔 며느리와 대화도 거의 안 하던 현수가 갑자기 친절해진 것입니다. 윤영자는 연기를 더 과장했습니다. 가끔 내 땅이 어디 갔지? 내 돈을 누가 가져갔나? 은행에 뭔가 있었는데. 같은 말을 중얼거렸어요. 형제들의 눈빛이 점점 더 탐욕스러워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태수는 집에 가서 아내 김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땅이 어쩌고 돈이 어쩌고 계속 중얼거리신다던데. 김정숙도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럼 우리가 모셔와야 하는 거 아니야? 현수도 아내 박미경과 비슷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치매 걸린 시어머니한테 무슨 재산이 있겠어요? 라던 미경도 혹시 모르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은 어디 묻어두는 경우도 있다던데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편 은정은 윤영자의 상태가 걱정되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치매 진단 후 재산 이전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모든 걸 기록해 두세요. 은정의 관심사는 재산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앞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영자의 연기는 계속됐습니다. 어떤 날은 우진이 어디 갔지?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날은 내가 왜 여기 있지? 라고 중얼거리기도 했어요. 은정은 그럴 때마다 인내심을 갖고 설명해 줬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에서 계시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윤영자는 은정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 같으면 벌써 짜증을 냈을 텐데 은정은 밤늦게 집에 와서도 시어머니를 챙겼어요.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고 이불도 잘 덮어주고 화장실 갈 때도 부축해줬습니다. 어느 날 밤 윤영자가 일부러 물 좀 주세요라고 큰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은정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물을 가져다 줬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고마워. 윤영자는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병원 정기 검진 날
대기실에서 한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사진과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윤영자 어머님이세요? 윤영자는 순간 연기를 잊을 뻔했어요. 55년 전 입양 보낸 딸 영미였습니다. 윤영자가 그 여성을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미야, 정말 영미구나. 영미가 윤영자를 끌어안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왜 저만 버리셨어요? 왜 저만 입양 보내셨어요? 미안해. 미안해. 영미가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윤영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양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시면서 친어머니를 찾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때 다 들었어요. 베넷 저고리를 꺼내 보였어요. 파란 실로 윤영자라는 이름이 수놓여 있었습니다. 양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알려주셨어요. 옆집 남자한테 겁탈당해서 아버지 없는 아이를 낳았지만 키울 수 없어서 저를 입양 보내셨다고. 그 후에 어머니는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으셨다고. 영미는 꺼이꺼이 울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윤영자가 베넷 저고리를 만지며 울었어요. 55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울 엄두가 나지 않아 울면서 입양 보냈던 그날. 처음 영미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55년 동안 궁금했던 친어머니를 만난다는 설렘, 그리고 오랜 그리움이 전부였습니다. 양부모에게서 자란 영미는 부동산 중개업으로 나름 성공했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었어요. 양부모는 영미를 친자식처럼 사랑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미는 늘 친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양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해준 말들이 마음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영미야, 내 친어머니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널 보냈단다. 미워하지 마라. 그분도 많이 아팠을 거야. 양어머니의 말을 듣고 영미는 친어머니를 원망하기보다는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드디어 만난 친어머니는 영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초라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거친 손, 그리고 치매까지. 영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55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셨을까? 일주일 후, 영미가 집에 찾아와 정식으로 인사를 했어요. 윤영자가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이 애는 영미야, 너희 누나야. 태수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누나요? 무슨 소리예요?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 어미가 먼저 낳은 딸이야. 그때 키울 수 없어서 입양을 보냈는데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형제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해했습니다. 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진짜 누나라는 거예요? 응, 너희 친누나야. 우진이 영미를 바라봤어요. 누나, 그럼 지금까지 어디서 살으셨어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혼자 살았어요. 양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태수와 현수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누나, 그것도 상속권이 있는 누나였으니까요. 윤영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다 모였구나. 태수, 현수, 우진, 영미, 그리고 은정이까지. 하지만 거실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형제들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고 영미는 55년 만에 만난 동생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영미는 윤영자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돌봤어요. 55년 동안 못다한 효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죽을 끓이고 병원 갈 때마다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서 어색했지만 조금씩 어머니라고 부르는 연습을 했어요. 하지만 변화는 서서히 시작됐습니다.
영미는 윤영자가 밤마다 중얼거리는 말들을 듣게 됐습니다. 내 땅, 20억, 내 돈. 처음엔 그냥 치매 증상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정말 어머니께 그런 재산이 있을까? 영미는 자신도 모르게 윤영자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이나 서랍을 뒤져보진 않았지만 혹시 어떤 서류나 통장이 있나 눈으로 확인했어요. 부동산업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봐왔던 영미는 윤영자의 중얼거림이 단순한 헛소리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미는 우연히 윤영자가 벽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봤어요. 윤영자가 잠든 후 조심스럽게 벽지를 확인해 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영미의 마음에 욕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딸인데 동생들만 재산을 받을 순 없지. 55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건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를 버린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 이런 생각들이 점점 커졌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영미는 조심스럽게 떠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예전에 투자하신 거 있으세요? 땅이라든지 저축 같은 거 말이에요. 윤영자가 어리둥절해하자 영미는 더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동생들이 가끔 용돈 달라고 하지 않았나요? 윤영자의 반응을 보니 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더 지나니 영미의 질문이 더 노골적이 됐습니다. 동생들한테 돈 빌려주신 적 있으세요? 저도 딸인데 알 권리가 있지 않아요? 이때 윤영자의 마음이 서늘해졌어요. 55년 만에 만난 딸마저 결국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아, 이해도 그 돈 때문이구나. 영미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집착하게 됐습니다. 부동산업을 하면서 돈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영미였어요. 20억이라는 금액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면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영미는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했어요. 동생들은 55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있었지만 정작 제대로 모시지도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자신이 효도하는 대가로 재산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영미는 윤영자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할 때마다 막았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는 제가 모실 거예요.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며 팔을 붙잡았어요. 55년 동안 기다렸는데 안 보내드려요. 윤영자는 영미도 다른 자식들과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더 집요했어요. 동생들은 노골적이기라도 했지만 영미는 효도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윤영자는 영미가 마트에 장 보러 간 사이 혼자 택시를 타고 도망쳐 나왔어요. 74세 노인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핑계로 혼자 택시를 타고 나온 것입니다. 은정이 깜짝 놀라며 윤영자를 맞았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혼자 오셨어요? 은정아, 나 여기 있고 싶어. 윤영자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1시간 후 영미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올케, 어머니가 사라지셨어. 장 보고 왔는데 계시지 않아. 여기 계세요. 혼자 오셨어요. 지금 갈게. 곧이어 태수와 현수도 연락이 왔어요. 영미가 동생들에게도 전화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30분 후 3남매가 모두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어머니, 왜 혼자 나오셨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영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약속은 한 달씩 돌아가면서 모시기로 했잖아요. 현수가 화를 냈어요. 윤영자가 영미를 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도 그 돈 때문에 온 거잖아.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는 척하지 마. 자꾸 재산 얘기만 하더니. 영미에게서 돌아온 후 3남매가 갑자기 효자, 효녀가 되고 싶어 했어요. 이제 저희가 모시겠어요.
태수가 먼저 나섰습니다. 우진이가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형이 책임질게. 현수도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형네 집은 좁아서 형수님 힘들어요. 영미도 나섰어요. 어머니, 저도 55년 만에 만났는데 효도할 기회를 주세요. 윤영자가 당황했습니다. 얘들아, 갑자기 왜 이래? 태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치매도 있으시니까 제대로 모셔야죠. 갑자기 분위기가 팽팽해졌습니다. 당연히 장남인 제가 먼저죠. 태수가 주장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집이 더 좋거든요. 현수가 반박했습니다. 저는 딸이에요. 딸이 먼저 모시는 게 맞죠. 영미도 지지 않았어요. 한편 큰 며느리 김정숙과 둘째 며느리 박미경도 각자 남편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여보, 시어머니 모셔와야겠어. 여태 없던 딸이 나타나서 계속 어머님께 붙어 있잖아. 김정숙이 태수에게 말했어요. 박미경도 현수를 부추겼습니다. 형님이 모시고 가기 전에 우리가 어머님 모셔와야 해. 막내네 계시게 했다가 어머님이 동서한테 뭐라고 얘기라도 해주면 어떻게 해? 윤영자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삼남매가 또 몰려왔을 때 윤영자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게 뭔지 다 안다고. 치매 걸린 어미 재산 빼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은정이 깜짝 놀랐어요. 이건 치매 환자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은정아, 미안해. 너한테 거짓말했어. 윤영자가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내 치매가 생각보다 심하지 않아. 가끔 헷갈리긴 하지만 대부분은 정신이 멀쩡해. 그럼 왜 지금까지? 너희가 어떤 놈들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 윤영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55년 동안 안 찾아오던 딸도, 1년에 한 번 보기 힘들던 아들들도 내가 치매 걸렸다니까 갑자기 모시겠다고 난리더라. 내가 평생 모은 게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지? 그래, 말해줄게. 은정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서울 외곽 땅 3필지. 시가 20억 정도 돼.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태수, 현수, 영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빌려간 돈도 다 기억하고 있어. 태수 3천, 현수 2천. 아직 한 푼도 안 갚았지? 이제 알겠니? 누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윤영자가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정이만 나를 진짜 가족으로 대해줬어. 윤영자의 폭탄 발언 후 거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미, 그래도 저희가 친자식이잖아요. 며느리한테 재산을 맡긴다는 게 친자식? 윤영자가 비웃었습니다. 친자식이 그동안 엄마도 안 보러 와? 친자식이 어미 집 뒤져서 돈 찾아? 영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래, 처음엔 그랬겠지. 근데 며칠 만에 재산 얘기만 하더라. 현수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나름대로 걱정했어요. 걱정? 윤영자가 콧방귀를 뀌었어요. 빌려간 돈도 안 갚은 놈들이 무슨 걱정이야? 그때 우진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형님들 왜 다 와 있어요? 윤영자가 우진을 바라봤어요. 우진아, 너도 처음엔 마찬가지였어. 하지만 너는 달랐어. 은정이가 나 돌보느라 힘들어할 때 같이 도와줬지. 태수가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어미, 법적으로는 저희가 상속받는 게 맞아요. 그래. 그럼 내 결정 들어봐. 윤영자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공증까지 다 마쳤어. 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모시고 있는 자식이
재산의 80%를 가져가고 나머지 자식들이 20%를 나눠 갖는 조건이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수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럼 우진이가 80%다 가져가겠네요? 불공평해요. 현수가 소리쳤습니다. 저희도 모실 수 있어요. 영미도 다급해졌어요. 저도 끝까지 모실게요. 55년 동안 못다한 효도하겠어요. 윤영자가 냉소했습니다. 이제 와서 재산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모시겠다고 태수가 말했어요. 어미 조건을 바꿔주세요. 한 달씩 돌아가면서 모시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공평하게 4등분 해야죠. 현수가 거들었습니다. 공평? 윤영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지금까지 누가 나를 모셨는데 공평하자고? 영미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기회를 주세요. 저 정말 잘할게요. 그래, 기회 줄게. 그럼 지금부터 진짜 경쟁해봐. 윤영자가 모두를 둘러봤어요. 누가 진심으로 나를 모시는지 지켜볼 거야. 재산 때문에 하는 건지, 진짜 사랑 때문에 하는 건지. 태수가 급히 말했습니다. 어미,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대로 모실게요. 저도요. 우리 집이 더 넓어요. 현수도 경쟁에 뛰어들었어요. 영미가 윤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다시 기회 주세요. 제가 진짜 딸다운 효도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윤영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어. 이미 내 마음은 정해졌거든. 그럼 누구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은정아네. 은정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저는 며느리인데요. 며느리가 뭐 어때? 너보다 나를 잘 돌봐준 사람 없어. 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며느리가 어떻게 80%를 받아요. 그럼 법정에서 다투자. 윤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정신이 멀쩡한지 아닌지 판사가 판단할 거야. 영미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는 친딸이에요. 친딸이면 뭐해? 돈만 밝히는데. 현수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변호사한테 전화할게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마음대로 해. 윤영자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 가정법원. 윤영자 씨의 재산 처분 무효 확인의 건을 심리하겠습니다. 판사가 개정을 선언했어요. 원고석에는 태수, 현수, 영미가 앉아 있었고 피고석에는 윤영자와 은정이 앉았습니다. 우진은 애매한 위치에서 어머니 편에 섰어요. 태수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영자 씨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 처분 행위는 무효입니다. 또한 피고 조은정 씨가 치매 환자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은정이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판사가 윤영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윤영자 씨,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밝혀주세요. 윤영자가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판사님, 저는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은 받았지만 정신은 멀쩡합니다. 그럼 왜 며느리에게 재산을 주려고 하시나요? 그동안 나를 돌봐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윤영자가 원고석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들들은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들었어요. 55년 만에 찾아온 딸은 며칠 만에 재산 얘기만 했고요. 하지만 은정이는 달랐어요.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6개월 동안 정성으로 돌봐줬어요. 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저희도 모시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거부하신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제지했어요. 영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친딸이에요. 55년 만에 찾은 어머니인데. 윤영자가 영미를 바라봤어요. 그래,
너는 내 친딸이야. 하지만 며칠 만에 재산 얘기만 하더라. 어머니, 혈연이 전부가 아니야. 진심이 더 중요해. 판사가 은정에게 물어봤습니다. 조은정 씨, 무엇 때문에 시어머니를 돌보셨나요? 은정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엔 의무감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가족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재산 때문은 아니었나요? 전혀요. 서류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재산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현수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발견 후에는 재산을 노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은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님을 진심으로 돌봤어요. 밤새 간병하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이때 윤영자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어요. 말씀하세요. 이 아이들은 제가 치매 걸렸다고 하자마자 재산 얘기만 했어요. 진짜 걱정이었다면 병원에 함께 갔을 텐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은정이는 달랐어요. 6개월 동안 제 곁을 지켜줬어요. 밤마다 중얼거려도 참아주고 화가 나도 다독여주고. 윤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혈연으로는 며느리지만 마음으로는 제일 가까운 딸이에요. 태수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판사님,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세뇌당한 거예요. 세뇌. 윤영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희가 그동안 나버려둔 게 세뇌야. 내가 누구를 사랑할지는 내가 정해. 영미도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기회? 넌 이미 기회를 날렸어. 며칠 만에 돈 얘기하면서. 법정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형제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형이 먼저 재산 얘기했잖아. 너도 마찬가지였어.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호통을 쳤습니다. 윤영자 씨의 정신 상태를 검토한 결과 현재 의사결정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재산 처분 의사는 유효합니다. 태수가 절망했어요. 판사님, 하지만 판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녀들의 유류분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80대 20의 비율은 인정하되 조은정 씨가 윤영자 씨를 끝까지 돌보지 않을 경우 재분배될 수 있음을 조건으로 합니다. 윤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은정이는 끝까지 나를 돌봐줄 거예요. 판결이 내려진 후 법정 밖에서 형제들이 마지막으로 다퉜습니다. 이게 다 우진이 때문이야. 형님들이 먼저 재산 얘기했잖아요. 영미도 울면서 말했어요. 55년 만에 찾은 어머니인데. 하지만 윤영자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은정의 손을 잡고 법정을 나섰어요. 차 안에서 윤영자가 말했습니다. 은정아, 고마워. 내가 진짜 딸 같아. 어머님, 끝까지 잘 모실게요. 그래.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뒤에서 아직도 싸우고 있는 형제들을 보며 윤영자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어요. 혈연보다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 늦은 나이에 깨달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찾은 윤영자와 은정. 이들의 끈끈한 정은 법정 판결보다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 후 1년 윤영자는 은정의 보살핌 속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냈어요. 치매 증상은 실제로 조금씩 진행됐지만 은정은 변함없이 돌봤습니다. 진짜 딸처럼 말이에요. 태수, 현수, 영미는 가끔 안부 전화를 걸어왔지만 예전처럼 재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게임이 끝났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윤영자는 마지막까지 확신했어요. 혈연이 아니라 진심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걸.